어, 사이트를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AX Now라는 사이트입니다. 뭐 안 쓰셔도 됩니다. 녹화를 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이 생성인공지능을 목회 영역이나 모든 영역에 일반 영역에서 사람 잘 선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노하우를 개발했어요. 이거 노하우를 개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도구와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잘 쓰는지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목회자 한 17, 8분이 지금 한 17, 8분까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보급을 합니다. 이 안에 이제 챗GPT인데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건 챗GPT를 오늘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참고로 챗GPT 무료하고 유료는 완전히 성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부는 유료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쓰게 되면 다른 비용보다 훨씬 줄어드니까 큰 손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걸 하실 때 챗GPT가 유사품이 많습니다. 오픈 AI의 챗GPT를 쓰셔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또 유료 가입해가지고 괜한 돈을 날리시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챗GPT를 가지고 그냥 베이스 모델이라고 뭐라 그러냐면 베이스 모델은 뭘 베이스 모델이라고 그러냐면 그냥 이렇게 누르면 요 창이 뜨는 거 써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냥 요 상태, 초기 상태를 저희들은 베이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쓰지 않고 이걸로도 잘하지만 저희들이 이 안에 보면 이 생성형 인공지능은 챗GPT는 자기가 챗GPT를 여기 보면 만들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학 공부에 더 잘하도록, 영어 공부에 더 잘하도록, 국어 공부에 더 잘하도록, 내가 전도에 잘 얘가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좀 그런 건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만들면 그걸 챗봇이라고 합니다. GPT스라고 하는데 그걸 만들어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 사역도 그렇고 전부 다 그걸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만들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만들기는 쉬워도 또 만드는 수준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든 봇들을 여기다가 저희들이 다 올려놨어요.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물론 여러분들이 저희가 만든 봇을 자 여기 보면 탐색에 보면 탐색을 이렇게 치면 자 이게 지금 인터넷 환경이 네, 이건 좀 이따 하고요. 탐색을 하면 저희들이 만든 봇을 찾을 수도 있는데 그게 좀 많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다 이렇게 봇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잠깐만요. 아마 인터넷 환경이 저기 하면 이게 잘 안 뜨니까 제가 인터넷 좀 바꾸고 하겠습니다. 제가 테더링을 걸어가지고 이게 라이브로 해야 돼서 이게 늘 이렇게 이거 좀 한계인데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네 보면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봇들을 만들어 놨어요. 이 봇이 저희가 DX 처치하고 AX Now하고 두 개 사이트를 운영 중인데 AX Now는 오늘 그것만 가지고 갈 텐데 이 두 개 사이트에 저희들이 대략 계산해 보면 이렇게 만든 봇이 한 2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값어치냐면 이걸 저희들이 한국교회 다 무료로 저희들이 다 공개를 하는 거 쓰실 수 있도록 봇 하나를 저희들이 기업이나 공공사에서는 이거를 저희들이 워낙 잘 만드니까 주문 제작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은 싼 거는 봇 하나 만드는데 30만 원이고 비싼 거 하나 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럼 대충 200개가 넘으니까 이게 얼마 어치인지 아시겠죠? 10억 원 어치입니다. 봇 200개가 넘는 게 그걸 저희들이 한국교회와 모든 사람들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전부 다 무료로 공개를 했습니다. 잘 쓰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봇을 이제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트를 여러분 일단 뭐 설명을 드리면 AX Now에 들어서 하시면 되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 또 사이트 안에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건 이제 미래준비학교인데 뭐 이건 뭐 나중에 보시고 이제 이거 미래준비학교는 청소년 또 젊은이들의 미래의 비전을 찾는 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넣어놓은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밑에 보면 여기에 생성 AI 활용 기술 배우기라는 것도 저희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기술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 이걸 쓰시면 되고요. 오늘은 여기 보면 AI 멜리츠 학습법이 있는데 저희가 학습법 이름을 멜리츠 학습법으로 붙였습니다. 멜리츠가 보혜사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돕듯이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준다. 했고요. 여기 보면 이 봇들이 있습니다. 이 봇을 클릭을 하면 생성형 그러니까 챗GPT 유료를 쓰신 분들은 본인의 챗GPT 이 워크스페이스에 이 창에 바로 이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가끔은 이게 이제 무료와 유료를 좀 차이를 드리면, 무료도 이 봇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료는 시간 3시간 안에 아마 30번이나 40번 정도만 대화를 주고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딱 타임이 딱 걸리면 한 3시간을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료는 그것의 한 서너 배 정도. 그러니까 거의 공부할 때는 무료로 쓰시면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많이 물어보다가 중간에 딱 끊겨버리면 한 3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무료로 쓰시다가 갑자기 이제 3시간 타임라인에 딱 걸려가지고 안 되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박사님, 돈을 박사님한테 내야 됩니까? 저한테 내는 거 아닙니다. 생성형 오픈AI에다가 여러분들이 유료 가입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하시고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뭐냐면, 물론 얘가 그냥 여러분들이 학습법을 안 배우셔도 그냥 여기서 수학 문제를 넣고 하면 풀어라 그러면 얘가 다 풉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수능 만점에 도전할 수가 없고요. 얘가 나를 일타 강사처럼 가르치게 해야 돼요. 이게 학습법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노하우거든요. 그 다음에 얘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그 어떤 엉뚱한 질문, 어떤 수학에서 수준이 아주 낮은, 뭐 예를 들면 고3인데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질문을 해도 얘가 하나도 화를 내지 않고 잘 설명을 해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는 이래요. 저는 너무 마음이 좀 착해서 그런가 봐요. 저는 모든 성도는 은혜 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는 기도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모든 학생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저는 그 마음이에요. 그게 베이스예요. 그런데 왜 못하냐? 왜 공부를 못하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내가 물어봐도 내가 궁금한 건 답을 안 해주더라. 그리고는 나를 창피를 주더라. 그래서 내가 열받아서 안 합니다. 진짜로. 그게 뭐냐?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나는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공부하라 그러면 그때부터 공부하기 싫어지죠?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내가 정말 몰라가지고 예를 들면 함수 f에 뭐 이런데 함수 fx에 뭐 이런데 갑자기 왜 그러면 제가 알아요. 제가 수포자였거든. 함수 fx 뭐인데 저는 수포자는 어느 질문이 둔 줄 아세요? 공부 잘하는 함수 fx에 그럼 뭐 어떻게 풀고 뭐 이걸 어떻게 새로 풀고 이래야 되는데, 저같이 수포자는 함수 fx에 뭐 이꼬로 뭐 이렇게 나오면 첫 번째 질문이냐? 왜 f인데? 이러면 이제 큰일 나요, 그죠? 이런 바보 같은 놈. 그러면서 이건 학원에 학원 가서도 물어볼 수 없어요. 뭐 학원이라고 다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여기 계시는데요, 속지 마세요. 학원 간다고 공부 못하는 애들, 아니 학원 가도 공부 못해요. 왜냐? 학원 가도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애만 지키지.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뭔지 아세요? 가서 아는 척 앉아 있는 거야. 그치? 할렐루야. 내가 모르는 줄 알아요. 거기서 아는 척 웃으면서 물어보고 안다 뭐 그러고. 그런데 못 풀어. 그게 너는 왜 아는데 못 푸냐? 얘는 가르쳐줄 땐 다 아는 것 같은데 문제를 못 풀어요. 그게 아니고요. 가르쳐줄 때 다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지. 그러면 그 아이들을 그 수준에 맞게, 왜냐면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단계를 못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 초등학교를 다시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걸 물어보기 그러잖아. 내 고3인데. 그러니까 아는 척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애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건 제가 얘기해도 돼요. 왜? 제가 공부를 못하는 애들 중에 하나였으니까. 저는 대학교 딱 들어가서 그때부터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저는 그때부터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를 못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걸 한 3년만 일찍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셨으면 내가 서울대 갔을 텐데. 그래서 제가 공부를 못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독특한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공부 못하는데 공부를 하고 싶잖아요. 잘하고 싶죠. 그런데 공부는 못해. 근데 그 아이들은 특성이 뭐냐? 모든 좋다는 참고서는 다 사. 그렇죠?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가장 쉬운 앞에 집합만 다 풀어. 거기만 시커매. 그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색이야. 그 다음에 또 뭔지 아세요? 공부 못하면 그때는 저도 해봐서 알아요. 책 살 돈을 가지고 빵을 사 먹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럼 저는 공부를 잘하고 나면서 바뀌었어요. 어떻게? 빵 사 먹을 돈을 아껴서 내가 책을 샀거든. 이렇게 되면 공부를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이유들이에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누구가 나를 안 해줘서.
이런 질문을 하면 나를 완전히 바보처럼 여기니까 그 질문을 못하고 그걸 못 풀면 못 넘어가는 거거든요. F를 풀었어요. 그다음에 또 궁금증이 또 생겨. 우리는 뭐 문제를 어떻게 푸니, 뭐 과정에 문제 풀이 과정,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수포자는. 그 다음 질문이 뭐냐? 왜 F에 다시를 찍냐? 요거 중요해요. 요거. 네. 근데 설명도 안 해줘. 이거를 건너면 그 다음에 바로 문제 풀이로 가냐?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있어. 뭐냐? 왜 양쪽을 같이 똑같이 X를 똑같이 나눠야 되느냐? 이유가 안 돼. 왜 거기다 같은 수를 곱해야 되느냐? 왜? 아무도 설명 안 해줘. 선생님이 뭐라냐? 외워. 그래서 수학은 암기 과목이 된 거야.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수학을 언제 했느냐? 30 넘어서 수학을 했어요. 왜? 미래 예측을 하니까 정량적 방법이 전부 수학이야. 내가 미래학자가 되려면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수학을 다시 한 사람이에요. 네. 그때는 AI가 없었어요.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죠. 이걸 누가 답을 안 해준다. 중요한 거. 얘가 다 해줍니다. 그 천하의 어리석은. 그거 얘가 설명해도 모르잖아요. 아, 나는 몰라. 그냥 초등학교 1학년 수준 설명해. 그럼 다 또 해줘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네. 저같이 아무리 인자한 교사도 한 3번 물어보면 짜증나요. 얘는 밤새도록 물어봐도 괜찮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네. 두 번째, 뭐가 있느냐? 네. 수학을 잘 못하는 이유가 이게 아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걸 계속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누가 검증을 못 해주는 거야. 왜냐하면 수학 문제는 함수 문제가 하나가 있으면 그거를 꼭 한 문제로 한 방향으로 푸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뭘 하고 있냐면 여러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요새 그 티처스라는 그 보시죠. 티처스의 수학 우리 1타 강사. 와, 그분 그거 볼 때마다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수학 강사를 할 걸. 연봉이 200억인데 그 생각을 자꾸 해요. 네. 근데 그분을 쭉 보면 그분은 하루 종일 문제를 풀어요. 도대체 왜 문제를 못 풀어서 저런가? 그게 아니고 그분은 유심히 보면 똑같은 문제인데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거예요. 문제를. 이게 수학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한 문제를 푸는데 여러 방법을 아는 거고 저처럼 공부를 애들은 그러니까 수포자가 아닌 중간 애들은 한 방법만 알아서 그냥 외워서 쓰는 거고 저 같은 수포자는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고.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얘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챗GPT가 초기에는 인공지능이 가장 힘들었던 게 학습된 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가장 못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학자들도 그랬고요. 이게 논리적 추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챗GPT 5원 프리뷰가 나왔는데 이 프리뷰가 그 부분을 완전히 능력을 갖췄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가 오늘 아침에 2022년도 수능 킬러 문제 그걸 인터넷에서 치면 나오거든요. 그걸 가져다가 제가 풀어 그랬더니 얘가 그걸 완벽하게 풉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초등학생의 질문을 계속 던져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계속 원하는 대로 다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인공지능이 가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어떤 순서로 물어봐야 되냐, 이것을 여러분이 배우시면 이제 누구나 다 수학을 내가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어떤 레벨에 있든지 간에 다 수학을 정복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우리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수 학습 방법이 다 바뀝니다. 이게 수학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합니다. 신학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만약에 이게 있잖아요. 이걸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그 커리큘럼이 사실 해보면 얼마 안 돼요. 마음먹고 내가 독학해서 인공지능 가지고 내가 얘를 교사로 삼아서 내가 수학을 독파하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빠른 학생들은 좀 공부가 어느 정도 되나 하여튼 1년이면 수학 다 독파 끝납니다. 그리고 웬만한 아이들도 3년 안에 모든 전 과정을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왜? 그 정도로 가르쳐 주니까.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쭉 시연을 하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얘한테 나는 수학을 잘 모르니까 함수를 잘 몰라 뭐 이런 거 어떻게 돼요? 나한테 가르쳐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저희가 이제 멜리츠 봇을 쓰는데요. 자, 여기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거는 이제 주입하고 똑같아요. 자, 이게 이제 프롬프트인데 이거를 여기다 주고 자, 나는 함수를 배우고 싶다. 나는 중학교 1학년이고 나는 수포자다. 너는 먼저 네가 나한테 그러면 수학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칠지
교수 계획을 알려줘. 그럼 내가 그럼 중학교 1학년 수포자 수준의 함수를 가르칠 때 나라면 어떻게 가르칠지를 얘가 쫙 계획을 짜줘요. 자, 해볼까요? 네. 네. 수포자니까 개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부터 해야 된대요. 네. 그래서 쫙 짜줍니다. 네. 자, 네. 여기까지가 일단 기초라고 짜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얘가 모든 레벨을 다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샘플을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자, 이거는 수포자죠. 자, 똑같은 함수인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에 나는 수학을 잘해. 나는 네가 수학을 어떻게 나한테 가르칠래? 내 수준에 맞게. 그러면 똑같은 걸 넣었어요. 여기에다가 나는 수학을 상당히 잘하는 학생이다. 이것만 바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교육 목표, 교육 계획, 그 다음에 교육 방법, 네, 다 다릅니다. 딱 수준에 맞게. 그래서 내가 수포자든 내가 최고의 학생이든 얘가 수준에 맞게 해서 나를 어떻게 가르칠지를 커리큘럼 해줘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간단해요. 여기 있죠? 좋다. 위에 제시한 교수 계획대로 나를 가르쳐. 그럼 끝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이게 칠판 쓰면서 가르치듯이 쫙 가르칩니다. 수준에 맞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제가 뒤에 말씀드린 물어보고 질문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이게 첫 번째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내 수준을 입력하고 내가 원하는 거 공부하고 얘기하고 거기에서 네가 나를 가르치는 계획을 그럼 쫙 짜주고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그러면 그대로 나를 가르쳐. 그럼 끝나요. 그럼 얘가 그대로 쫙 가르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스마트폰 버전은 음성이 돼요. 그래서 얘는 텍스트죠. 음성을 딱 키면 여기서 하는 거는 여기서도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 가르치는 걸 음성으로 가르쳐줘요. 네. 오디오, 수학, 인강을 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큰일 났죠. 이제 인강 다 큰일 났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샘플로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있어요. 뭐 이건 넘어가고요. 그 뒤에 나오니까. 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이고, 그럼 내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때 수학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큰 틀에서 수학은 어떻게 해야 수학을 전공하느냐? 수학 공부는 첫 번째가 개념 학습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개념 학습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학 실력이 중상 이상 못 올라가는 이유는 개념 학습이 안 돼서 그래요. 또 하나는 개념 학습이 딱 된다면 그 다음에는 문제풀이에 대한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문제풀이 역량이 향상되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문제가 딱 함수가 나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문제풀이 방법인지를 추론해내야 돼요. 요게 첫 번째.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잘하는 애는 한 개 이상을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보통 학생들은 딱 한 개만 있는 줄 알아요. 저 문제는 저 풀이 방법밖에 없어. 왜? 선생님이 그렇게 외우라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문제가 조금만 꼬이면 못 푸는 거야. 네. 그거는 방법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저처럼 수포자는 문제풀이 방법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추론하는 게 첫 번째 문제풀이 능력.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가장 효율적인 문제풀이 방법을 딱 선택을 했으면 그 문제풀이를 전개를 해야 돼. 풀이 과정을 가장 엄밀하게 틀리지 않게. 그게 두 번째. 예. 여러분 그렇게 안 해봤죠? 그냥 푸는 거지. 예. 과정이 정해져 있어요. 단계가 가장 효율적인 단계가. 예. 그래서 그것을 익혀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 방식대로 푸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문제풀이의 기술이에요. 실력.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단계풀이를 쫙 했으면 각 단계마다 연산법을 가장 엄밀하게 틀림없이 구사해야 돼요. 연산법은 수학적 기호와 말 그대로 사칙 연산. 챗GPT가 프리뷰가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왜 그런지를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문제풀이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학습과 문제풀이 능력을 딱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문제풀이 능력 실력을 여러분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 세 가지로 처음 듣죠? 네. 처음 들을 거예요. 제가 수학 철학을 해서 알아요. 네. 이게 이제 아무튼 뭐 인식론적인 건데 아무튼 근데 여러분들이 왜 공부 잘하는 사람 이 세 가지로 뭐 설명 못하면 왜 잘하느냐? 이게 인공지능하고 똑같아. 문제를 하도 많이 푸니까 막 풀면 이 세 가지가 그냥 자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잘 푸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한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개념 학습부터 해야죠. 그럼 개념 학습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가장 간단해요. 개념 학습은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개념에 대한 이해, 두 번째 이치에 대한 이해, 세 번째 원리에 대한 이해. 이 세 가지를 터득을 하면 개념이 끝나요. 즉 함수의 개념, 함수의 이치, 함수의 원리. 그 세 가지를 완벽하게 터득을 하면 내가 완벽하게 뭐냐면 암기하는 게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끝나요. 그럼 개념 학습이 끝나. 그거를 완벽한 이해를 챗GPT가 다 해준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개념 파악부터 공부를 시작해요. 개념
자, 이거는 자, 개념에 대한 질문을 하는 프롬프트예요. 네. 자, 이거를 여기다 넣고 네. 넣으면 네. 중요한 전제는 이거다. 나는 기본적인 개념도 부족한 완전히 초보자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싶다. 나는 무엇을 배워야 될지 모른다. 내가 세계 최고의 수학 교사 전문가로서 완전 초보 학생이 함수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달라. 예, 설명과 예시는 초등학교 4학년 수준으로 해라. 예, 수포자니까. 그러면 얘가 설명을 쭉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다음부터는 이제 요 내용 자체도 모를 수가 있잖아요. 예, 뭐 함수는 마치 요술 상자와 같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쭉 내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모르면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냐? 그냥 질문을 하면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예, 뭐 보면은 내가 이걸 쭉 읽어가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럼 예를 들면 규칙. 그러면 어떤 친구는 규칙이라는 말도 모를 수 있어요. 규칙 이게 뭐냐? 예, 놀랍죠? 예, 이렇게 어디서 어떻게 물어봐요? 그러면 얘가 규칙이 뭔지를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요 위에 있는 내용을 내가 이해하려고 맘만 먹으면 내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물어봐도 얘가 다 설명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이렇죠. 비유를 들어달라는데 얘가 또 잘하는 게 뭐냐면 내 자녀가 있으면 내 자녀의 좋아하는 것에 맞춰서 설명을 해줘요. 우리 애가 나는 컴퓨터 게임을 좋아해. 난 리니지를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리니지로 함수를 설명해. 그러면 설명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리니지 게임으로 함수를 설명해줘. 네, 리니지가 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뭐 특별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함수는 리니지 게임에서 나오잖아요. 몬스터의 레벨이 어떻고 막 이렇게. 네. 음악을 좋아한다? 그럼 음악으로 설명하고요. 축구를 좋아한다? 축구로 설명하고요. 이렇게 설명해주는 교사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공부에 흥미도 분도로 설명도 그렇게 해주는.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또 있죠. 내가 공부를 하면 거꾸로 많이 틀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보죠. 개념 공부에서 자주 틀리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어디서 자주 틀리냐를 물어보면 그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가 함수의 개념 학습을 하는 자주 걸리는 오류 리스트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라.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 아이들이 가장 혼동스러워하고 그게 왜 그런지 딱 설명을 합니다. 그럼 그거를 내가 오류에 걸리지 않으려면 그것을 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제가 여기서는 다 시연을 못 해드려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수포자들은 이제 저 같은 수포자들 막 질문이 떠오르죠. 오, 그렇죠? 참고로 제가 이거를 쭉 끝까지 학부모나 대안학교 시연을 했는데요. 가장 놀라운 게 뭐세요?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는 생각하지 않고 나도 드디어 수학을 하게 됐구나.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 이제 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물어봐도 다 설명해주고 뭐든지 물어봐도 더 쉽게. 심지어는요. 제가 일을 하면서 커리큘럼도 변화되지만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적분 중에서 가장 어려운 적분 중에 하나가 삼중적분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는 보셨습니까? 삼중적분? 네. 미적분도 힘든데 삼중적분이라는 데 그거를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저희는 극한까지 테스트해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한테 삼중적분을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가르칩니다. 우리는 커리큘럼이 교과 과정이 나선형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물론 그게 좋은 거기도 하지만 차근차근 또 하나는 나선형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게 선생님들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내가 최고의 수학학자의 최고의 필즈상을 받은 우리나라 분들 한 번 다 왔죠? 그러면 그분이면요 삼중적분 초등학생들 가르칠 수 있어요. 이해되셔요? 네. 제가 최고의 미래학자니까 미래 예측에 대해서 초등학생한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최고의 전문가지. 그게 전문가거든요. 그런 것도 얘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나선형이 아니라 이제 내가 뭐든지 원하는 분야에 있어서 얼마든지 어려운 것도 내가 배우고자 하면 내가 얼마든지 다양한 비유나 이걸 통해서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개념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똑같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 공부를 했잖아요. 이해를 막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 핵심 문장으로 정리해라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핵심 문장을 정리해라.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지금 보시는 대로 핵심 문장을 딱 정리를 해줘요. 더 놀라운 것은요, 예, 네, 암기 팁도 가르쳐줘요. 예, 자, 별로 안 놀라시네. 예.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개념을 이해했어요. 그 다음 뭘 하냐면 이치를 이해해야 돼요. 예, 이치를. 자, 그래서 개념을 정복하려면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이제 이치에 대한 질문이에요. 함수에 이치가 있어요. 개념, 이치, 원리가 뭔지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똑같아요. 하면 얘가 이치에 대해서 이게 왜 함수를 만들었느냐예요. 이 수포자는 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포자들이 훨씬 똑똑해. 수학적 재질이 있어. 왜? 계속 질문. 도대체 함수는 왜 써야 되는데요? 누가 만들었는데요? 왜 만들었는데요? 함수가 없었을 때는 저런 계산을 못 하나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 전부 다 혼나. 그렇죠? 이런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야. 그냥 외워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알아야.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안타까운 게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하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해요.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끝났다 공부는. 도대체 이놈의 공부 내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지. 이 공부 도대체 어디다 써먹냐. 그렇죠? 저도 수학을 도대체 이걸 왜 배우냐, 어디다 써먹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수학을 잘해야 돈을 많이 벌더라고. 수학을 잘해야 발명을 하고, 수학을 잘해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알아야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우는 공부는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모두 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걸 가르치려면 이치를 가르치고 그게 왜 필요한지 그걸 안 가르친 거죠. 자, 그래서 이치에 대해 쭉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이제 여러분 쓰시고 여기도 보면 질문이 있으면 또 질문하면 거기에 맞춰서 다 답을 해줍니다. 자, 오늘 뭐 시연만 하니까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치를 알았으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역사적 배경이 뭐냐? 이거 어떻게? 그렇죠? 그리고 함수를 이런 거죠. 그렇죠? 일상에서 내가 도대체 이걸 어디다 쓸 수 있냐? 뭐 이런 것들. 이걸 배우면 도대체 어디다 쓰냐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것이 만들어진 배경,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 어떻게 쓰고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줘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동기부여는요. 부모님들 잘 하셔야 돼요. 동기부여는 공부해. 공부하면 돈 벌어. 이게 동기부여가 아니에요. 잘하네 막 너 칭찬해 뭐 이게 동기부여가 아니에요. 동기부여는 뭐냐면요. 사람은 동기부여는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는 도대체 이걸 내가 왜 써야 돼?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돼? 이걸 아는 게 동기부여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게 왜를 알아야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국어를 배워야 돼? 왜 영어를 배워야 돼? 내가 왜 함수를 배워야 돼를 알면 그 자체가 동기부여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가 그걸 스스로 공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의 공부는 동기부여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원리까지 파헤쳐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개념, 이치, 원리 이게 뭐냐라는 거죠. 개념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컨셉. 그래서 내가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나 정의를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학의 개념을 배웠다는 건 아까 했던 그 개념, 문장, 기본 단위거든요. 뭐 함수는 두 집합 사이의 각 입력값의 하나의 출력값을 대응시키는 규칙이다. 이게 개념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몰라. 이 개념을 알려면 이치와 원리를 알아야 개념이 알아져요. 그래서 이치는 뭐냐? 왜 그렇게 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다음에 원리는 뭐예요? 그 개념과 이치를 뒷받침하는 근본적인 법칙이나 규칙이 뭔지. 이게 원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알 때 개념 공부가 끝나요. 근데 그 개념 공부를 제가 지금 몇 가지 시연해 드렸듯이 얘가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질문들을 전부 다 답을 해주더라라는 거죠. 자, 여기다가 또 역시 넣어서 하면 역시 쭉 원리라든지를 쭉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뭐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것도 설명해 달라고 하면 다 설명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개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이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궁금한 질문들을 전부 다 설명을 해준다.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하든지 어떤 수준에서 하든지
완벽하게 다 이해될 때까지 꼬리에 꼬리는 무는 질문을 다 해도 끝까지 얘는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되이 여러분을 다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갖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오픈 AI가 프리뷰가 발표가 됐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지식적인 측면에서 IQ가 120이에요. 네. IQ 120은 인간 평균의 IQ가 100입니다. 네. 그래서 지식적인 측면에서 120을 넘었고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아직 저의 IQ를 못 넘었어요. 제 IQ가 비공식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공식적으로 147이거든요. 아직 멀었어요. 근데 한 3년 지나면 넘어갈 것 같아요. 초기에 나왔을 때는 얘가 처음 나왔을 때 실험을 했어요. 우리 네티즌이 수능 모의고사 올해 수능 모의고사 30문제를 넣었는데 28개를 풀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엔진이 업데이트됐거든요. 지금 나온 지가 한 1, 2개월 됐는데 이제는 킬러 문항까지 수능을 만점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킬러 문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얘 수학의 실력인데 테스트를 했는데 미국의 전미에서 수학 그 영재 수학 시험이 있어요. 그게 AIME라는 시험인데 그 올해 2024년 이 시험에 이 챗GPT 오픈 AI가 얘를 시험을 똑같이 쳐서 그 문제를 넣고 그래서 GPT-4 옴니가 여러분들이 이전에 썼던 일반적인 거예요. 얘는 13.4%를 맞췄어요. 100문제 중에 13문제를 맞힌 거예요. 그래서 GPT-4 옴니까지는 여러분이 써보신 분 계시지만 수학을 잘 못 풀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책을 수학 학습법 할 때 그래서 문제풀이를 포기했어요. 얘가 워낙 못 푸니까. 걔는 이런 거 다 잘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5원이 나오면서 프리뷰 버전이 나온 거거든요. 그 프리뷰 버전이 56.7%를 맞췄어요. 그러면 100개 중에 56개를 맞췄다는 거예요. 아이 박사님 반절밖에 못 맞췄는데. 참고로 여러분은 이 시험을 풀면 하나도 못 맞춰요. 영재들이 푸는 거예요. 미국의 고등학교가 한 3만 개 되거든요. 거기에서 최고 영재들 1등만 와서 컨테스트 하는 데서 거기서 56.7%고요. 원래 본 버전이 5원이에요. 이게 내년에 나와요. 5원 나오기 전에 지금 프리뷰를 맛보기로 보낸 게 프리뷰 버전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내년부터는 5원 버전을 써요. 얘는 83.3점을 맞았어요. 이거는 거의 미국 전미 모든 고등학교 학생의 500명 안에 드는 수치예요.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프리뷰를 했는데요. 저희 둘째가 수학과거든요. 미국 대학에 미적분 수학을 넣었는데 전부 다 풉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수학은 문제 풀이나 모든 영역이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기본적이고 이제 연산법도 갑니다. 네. 자, 그러면 연산법은 여러분들 이제 수학 연산법 솔버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이미 만들어 온 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러면 여기다 경우의 수다. 그러면 연산법이니까 이런 거죠. 경우의 수를 넣으면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얘가 쉬운 거, 중간 거, 어려운 거를 설명하게 해요. 그리고 쉬운 거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예, 그러면 이제 연산법의 핵심 그래요. 도대체 왜 그렇게 계산을 해야 돼? 왜 그 기호를 써야 돼? 이게 이제 모든 연산법의 핵심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왜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 문제를 푸는데 왜 그 과정대로 순서대로만 해야 돼? 순서로 바꾸면 안 돼?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그 순서마다 왜 그렇게 그 기호를 쓰고 왜 그렇게 계산을 해야 돼? 왜 치환을 해야 돼? 이런 5만 가지가 다 질문이야. 그 5만 가지가 하나도 이해 안 되는데 선생님은 다 외우라고 그래. 네.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가 전부 다 설명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왜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지? 다르게 계산하면 안 되냐? 그냥 계산법을 외우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왜 좋은지 나한테 설명을 해. 그럼 나는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생각하고 설득을 해봐. 그러면 얘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계산법 역사적 맥락도 알려줘. 그러면 맥락도 알려주고요. 네. 쭉 나갑니다. 네. 그다음에 쉬운 거 말고 어려운 거 함수도. 그럼 함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함수에 대해서 얘가 쭉 쉬운 거, 중간, 어려운 거 쭉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여기서 대해서 그러면 가장 어려운 것에 대해서 계산법을 알려줘. 배워보자. 그러면 얘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설명한 거 모르면 제가 했지만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F가 도대체 왜 F를 써야 돼? 그러면 얘가 설명을 해줘요. F는 왜 써야 되는지. 펑션 함수니까 F를 써야 돼. 그러면 제가 또 물어봤죠. 그럼 F 안 쓰고 다른 거 쓰면 안 돼? 그럼 얘가 다른 거 써도 된대요. 다른 기호를.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F 안 써도 된다. 네. 그런데 제가 또 물어봤죠. 그런데 다른 걸 쓸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F를 써?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얘가 또 대답을 해요. F가 펑션이니까 이해하기 쉽잖아. 그리고 다른 건 오히려 헷갈려. 그러니까 그냥 F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궁금한 질문들을 얘가 전부 다 풀어주더라라는 거죠. 네.
제가 물어봤죠. F에 점을 왜 붙여? 뭐 이런 것부터. 네. 그다음에 변화율을 함수의 변화율을 알아야 돼. 그건 또 왜 알아야 돼? 뭐 이런 거. 네. 뭐 다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F, X, H 뭐 이렇게 있는데 왜 X 플러스 H를 똑같이 넣냐? 똑같이 넣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 아무것도 넣지 않는 것 차이는 뭐냐? 궁금하잖아 우리는. 왜 넣어야 돼? 한쪽만 넣으면 안 돼? 안 넣으면 안 돼? 다른 거 넣으면 안 돼? 막 이런 거죠. 네. 그러면 그것을 대해서 얘가 다 얘기를 다 해줍니다. 다 설명을 해서 연산법에 대해서 전부 다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공부법이니까 제가 5Y 기법을 집어넣어봤어요. 이 5Y 기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것도 개념 공부나 다 문제풀이 쓸 수 있거든요. 5Y 기법은 우리 이제 우리 그 회사 다니면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도요타에서 가장 많이 만든 거고요. 문제를 해결할 때, 품질 개선할 때 하는데요. 5Y 기법은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님도 도입해가지고 삼성의 기술 경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에 대해서 5번 질문을 해라. 왜 그러는지.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찾는다. 이게 5Y 기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공부에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넣어봤어요. 자, 놀라운 것은요. 얘가 5Y 기법을 알아요. 그래서 자, 이거죠. 제가 나에게 함수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르쳐달라. 그러면 이제 함수 쭉 설명을 해요. 그럼 쭉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함수는 각 입력에 대한 단 하나의 출력을 가지는 관계입니다 라고 얘가 설명을 했어요. 그럼 제가 궁금하잖아요. 왜 단 하나의 출력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첫 번째 Y. 그랬더니 얘가 설명을 해요. 네. 근데 더 재밌는 건 얘가 5Y를 알고 있어요. 그걸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하죠. 두 번째 Y를 질문해 주세요. 네. 그럼 또 두 번째 Y 기법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5Y 기법을 가지고 개념을 다시 질문하면서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쭉 했던 건데 5번째까지 중요한 거 이거예요. 5Y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드리는 겁니다. 자, 5Y 기법 이전은 그냥 이거예요. 함수는 각 입력에 대해 단 하나의 출력을 가지는 관계입니다. 이게 5Y 이전에 그냥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건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 근데 5Y를 던지면 어떻게 돼요? 왜 함수는 각 입력에 대해 하나의 출력 가져야 되지? 왜 각 입력 쭉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어떤 방식이든지 뭐가 궁금하든지 어떤 공부법인지 집어넣으면 얘가 거기에 맞춰서 전부 다 설명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풀이에도 적용이 돼요. 5Y 기법이. 네. 그래서 왜 그 문제를 풀어야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네. 자, 그래서 제가 5원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자, 함수 문제를 넣어놓고 그러면 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완전 엔진이 달라요. 네. 그래서 나오면 제가 그걸 가지고 물어봤어요. 자, 이 문제를 풀기에 단 하나의 방법이 있지 않을 것 같다. 이 문제를 푸는 모든 방법을 리스트로 알려달라. 그럼 얘가 21초 동안 생각하고 아까 그 함수 같다는 문제를 푸는 방법을 쫙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직접 대입, 2번 표 작성, 3번 그래프 이용, 4번 수열의 규칙 활용, 5번 역함수 사용, 6번 프로그래밍 활용, 7번 실생활의 예시로 접근, 8번 수직선을 활용하라. 그러니까 함수의 이 최초의 요 문제를 하나 푸는 데 있어서 그렇죠. fx는 이 x 플러스 3을 푸는데 8가지 방법이 있다 얘기해 주는 거죠. 요게 정승재 선생님이 하는 일이에요. 저거를 8가지 방법을 푼다. 이걸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네가 생각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 그럼 얘가 그걸 딱 선택을 해줘요. 그리고 물어봐요. 왜 그게 효율적이냐? 왜 다른 건 효율적이지 않냐? 왜 그 방법을 선택하면 안 되냐? 물어보면 얘가 다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풀이 8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직접 대입 선택해서 문제를 풀이했는가? 그럼 얘가 또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해줘요. 그게 가장 간단하고 직접적이고 효율과 명확성이고 뭐 좀 표준 풀이 방법이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방법은 실수나 오해의 여지가 적어서 정확한 답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네가 했는데 왜 그러냐? 간단해요. 계속 왜 그러냐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다른 풀이 방법도 실수의 오해의 여지가 많다는 거냐? 그러면 얘가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한테 맞습니다. 과외 선생님도 맞고 그 어떤 비싼 선생님한테도 맞아요. 혼나요. 쓸데없는 질문한다고 문제는 하나 더 풀어야지. 그런데 얘가 설명해 줍니다. 그게 왜 장점인지. 과정이 단순하고 복잡한 단계라 추가적인 추론이 필요하지 않고 계산 단계가 적기 때문이고 기본적인 사치 계산만 사용하고 다른 거는 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표 작성 방법은 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고 뭐 손으로 뭐 이게 다른 건 왜 그런지를 설명을 쭉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면 다른 방법을 물어보면 8가지 얘기했죠. 그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도 설명해주고 이거는 아까 했죠. 과정이죠. 왜 그 과정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쭉 문제풀이 과정을 하는데 우리는 궁금하죠. 왜 1단계 다음에 2단계는 왜 그걸 해야 돼?
그거 말고 3단계를 먼저 하면 안 돼? 뭐 이런 수많은 질문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우리는 과정도 외워요. 풀이 과정도.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먼저 하고 그거 다음에 왜 그거 먼저 하고 다른 걸 안 하고 다른 계산 안 하고 그걸 먼저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질문이 있어. 왜 3번을 2번보다 먼저 하면 안 돼? 왜 안 돼? 그럼 얘가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풀이 선택이나 문제풀이 과정에서 모든 궁금한 거를 다 설명해주고 내가 알 때까지. 그래서 내 스스로 아 그렇구나, 문제풀이 과정은 요거는 이 순서대로라는 게 가장 효율적이구나. 물론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게 가장 효율적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걸 알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를 바꿔도 다 풉니다. 이걸 모르니 문제를 바꾸면 못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변화량도 그렇고요. 네. 자, 이게 다 이제 그런 결과들입니다. 연산하는 법도 다 물어보면 아까처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제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수능 킬러 문제를 제가 아침에 넣었다고 그랬어요. 네, 수능 킬러 문제를 넣습니다. 네. 인식 OCR 인식 능력도 뛰어났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과거 얼마 전까지는 내가 수능 문제 인터넷에서 보면 이렇게 캡처된 게 있잖아요. 그거 올리면 얘가 잘 못 읽었거든요. 이제 완벽하게 다 읽어요. 그래서 제가 4.0에다 놓고 여기에 뭐 필기도 해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를 집어넣고 이랬어요. 이미지에서 원래 수학 문제만 추출해서 그대로 문자로 달라. 그럼 얘가 수학 문제만 딱 추출해서 문자를 이렇게 줍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풀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틀렸어요. 이게 뭐냐? 4.0 옴니는 틀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더 어려운 문제를 미분 문제를 넣었어요. 5원 프리뷰는 똑같죠? 다 풉니다. 그래서 제가 유료를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와 유료는 똑같은 챗GPT지만 수학 문제 틀린 게 달라요. 이왕이면 더 가장 최고급 엔진을 써야지 공부인데. 그리고 킬러 문제를 넣었어요. 프리뷰에다가. 아까 그 문제를 얘가 정확하게 풉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제가 해봤죠? 풀이 과정에 대해서. 자, 이 문제 풀이 단계별 과정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모두 알아야 되겠다. 각 단계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다음 단계는 왜 그렇게 넘어가는지, 이 두 가지 궁금증을 매 단계마다 설명해 줘라. 그러잖아요. 문제 풀이를 쭉 했잖아요. 그렇죠? 요거 영어라고 당황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서 한글로 다시. 그러면 얘가 한글로 다시 문제 풀이를 해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킬러 문제를 넣었잖아요. 얘가 5원에서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다른 쉬운 문제를 넣으면 얘가 짧은 건 3초, 길면 한 20초를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킬러 문제를 넣었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요 푸는데 1분 15초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 맞더라고. 얘도 얼마나 문제를 꼬아놨으면 얘도 다른 것의 3배를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얘가 이거를 클릭을 하면 얘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가 나와요. 어떻게 생각해서 풀었는지. 이게 5원 프리뷰예요. 제가 이걸 잘 안 보는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정말 웃겨요. 보면 문제 파악 중 찾아내는 숫자 n의 값을 찾아내고 있어. 뭐 이렇게 하고요. 계산하고 해석하기 자기가 잘 해보는 거예요. 역시 x는 연속적이네. 혼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의 도전을 그걸로 넣어봐야 되겠네. 막 이런 거죠. 그래서 대각선 길이를 난 그 길을 계산한 중에 뭐 혼자 막 그래요. 지금 혼자 막 고민하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변수 설정과 대칭 보다 직접적인 방법을 난 찾고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쭉 가요. 적분 계산. 결국 적도 구할 수 없는 결론이 나오는 혼자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 혼자 막 풀어. 이게 1분 15초 동안 자기가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추론해 가지고. 그리고 파악하고 조정하기. 그 다음에 이거죠. gx의 정의가 왠지 중간값으로 설정될 필요가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뭐 혼자 막 그러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쭉 얘가 이렇게 해서 쭉 한 다음에 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기도 보세요. 새로운 함수 살펴보기. gx를 살펴봤지만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혼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혼자 평가를 하고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고 이 과정을 1분 15초 동안 해가지고 푼 거예요. 얘도 이 정도인데 우리가 풀겠어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 내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얘가 그걸 풀고 이걸 답한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한글로 설명하라고 하니까 한글로 나오죠. 자, 이게 이제 풀이 단계거든요. 결론까지 11단계를 얘가 한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이걸 보고 알면 돼. 자기 거 비교해서 자기가 문제 풀어놓고. 근데 모르는 친구들은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런 거죠. 박사님 이렇게 나오는데 뭐 나는 모르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네, 요 방법에서 도대체 난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한 단계씩 설명을 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요하거든요. 얘가 단계를 쭉 풀어놓으면 그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왜 그 단계로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그러면 얘가 그 단계에서 왜 두 번째 단계는 왜 그렇게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왜 그렇게 해야 되고 왜 세 번째 두 번째 순서를 안 바꾸고 그렇게 했는지를 전부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아까처럼 물어보는 대로 여러분이 다 물어보는 대로 다 설명을 해요. 거기에는 왜 그렇게 연산법을 했어? 왜 그렇게 대입을 했어? 왜 그 기호를 썼어? 그건 도대체 뭐야? 뭐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물어봐도 돼요.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 풀이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다 설명을 해주죠.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1단계 왜 그렇게 하는지,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 2단계 왜 이렇게 했는지 넘어가는지 다 설명을 해요. 여기서 더 물어보면 1단계, 2단계 관계가 뭐야? 순서로 바꾸면 안 돼? 여러분 궁금한 거 있죠? 다 물어보면 내가 거기에 맞춰 다 설명을 합니다. 그것도 뭐 괜찮으면 괜찮은 방법이다 하고, 그런데 앞에 방법하고 내가 비교해보니까 효율성 이게 더 낫고 나는 이걸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네가 이걸 하게 되면 어떤 실수가 있을 것 같고 전부 설명을 해요. 그래서 수학 문제는 절대 수학은 암기가 아니에요. 전부 다 그 과정을, 논리적인 관계를, 그러니까 수학은 철학에서 그렇게 합니다. 세상을 숫자의 논리성으로 보는 게 수학이에요. 그래서 수학은 논리적이어야 돼요. 논리적이라는 말은 이해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해되도록 모든 것을 설명해 주면 누구나 다 지금 수학을 놓고 50대인 은퇴했는데 나는 취미가 없어. 그러면 괜찮아요. 오늘부터 수학하세요. 할렐루야. 수학도 굉장히 좋은 치매 예방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다 물어보면 수학으로, 수로 세상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게 다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이제 이런 이제 문제풀이 방식들인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명령하는 방법만 아시면 되니까 제가 뭐 또 했냐면 암기법도 제가 얘가 가르쳐줘요. 그리고 암기법도 그냥 암기하는 팁을 알려줘도 되지만 여러분이 아는 암기법을 집어넣으면 그 암기법에 맞춰서 얘가 수학 함수를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샘플이니까 여러분만의 독자적인 암기법이 있으면 그걸 얘한테 가르쳐주면 그 방법대로 이걸 어떻게 암기하는지를 가르쳐줘요.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가장 많이 쓰는 암기법 중에 하나 기억의 궁전, 로키 기법이 있어요. 이게 천재들이 하는 암기 기법이거든요. 가상의 머릿속에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에다가 내가 암기해야 될 걸 전부 다 붙여가지고 암기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뭐 카드 수백 장 뭐 이런 걸 다 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재들이 암기 대회 할 때, 기억력 대회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그게 기억의 궁전이라는 로키 기법이라는 건데요. 그걸 얘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죠. 제가 샘플 보여드릴게요. 함수의 기본 지식을 쭉 얘기하라고 그러고 내가 이거를 기억의 궁전 암기법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얘가 뭡니까? 자, 그래서 암기법을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기억의 궁전 로키 기법을 이용한 암기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많은 양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기법을 함수의 개념, 이치, 원리를 포함한 세부 사항까지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내용을 자기가 가상 공간을 설정하고 정보 배치 세부화를 시각화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전부 다 배치를 해요. 그래서 기억의 경로 순회도 알려주고 응용 예시. 그래서 이 내용들을 기억의 로키 궁전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제가 집요한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만족을 안 하죠. 그건 네가 만든 가상 공간이잖아. 내 공간을 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다가 좋다. 그러면 내가 기억하기 쉽도록 기억의 공간을 우리 집으로 넣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우리 집, 저희 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묘사를 했어요. 우리 집은 공동 아파트다.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긴 복도를 두고 호수들이 늘어서 있다. 우리 집은 현관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공간을 내가 아는 친숙한 공간을 넣으면 돼요. 좋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고향의 이름은 뭉실이다. 뭐 이런 거 내가 그래서 집어넣으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걸 가지고 아까 했던 것을 그렇게 다 바꿔줘요. 기억의 공간으로 복도에다 이치를 놓고 쭉 하죠. 나중에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하니까 근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거실의 TV에 뭐 함수의 그래프고 뭐 어떻게 이거 너무 어렵다. 더 쉽게 만들어라. 그럼 얘가 더 쉽게 연상할 수 있는 방법도 바꿔서 가르쳐줘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 야,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 그러면 얘가 달리가 달렸거든요. 그림으로 그려줘요. 자, 요게 암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암기법을 다 적용해서 얘가 그 암기법에 맞춰서 내가 암기할 수 있도록 완전히 다 바꿔서 준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 암기법을 만들지 잘 못합니다. 근데 그것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다른 암기법, 6하 원칙 암기법 또 제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암기법.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MG 스타일의 암기법을 하자 그랬어요. MG 스타일. 뭐 기억의 공간, 뭐 이거 6하 원칙 너무 딱딱하잖아요. 이거는 5060 세대예요. 그래서 MG 스타일 뭐냐? 뭐 이런 거죠. 수학이 내가 암기해야 될 것을 랩 가사나 힙합 가사로 만들고 그것을 음악의 생성형 A에다 집어넣고 그것에 가서 얘가 음악을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암기하는 거죠. 흥얼거리면서. 그래서 얘 챗GPT한테 그 내용 암기할 내용을 딱 정리 뽑고 그걸 가지고 네가 힙합 가사로 만들어. 혹은 랩 가사로 만들어. 그럼 가사를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입력과 출력 그게 바로 함수. 막 이러면서 외워야 될 거. 이게 다 만들어 줍니다. 그냥. 그 다음에 코러스도 만들고 다 1절, 2절 다 만들어줘요. 그리고는 수노에 딱 들어가. 이게 음악을 만드는 거거든요. 수노에 딱 들어가서 이 가사를 넣으면 얘가 힙합으로 만들어줘요. 이게 이제 가사 힙합 노래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네, 수노가 어제 업데이트가 됐어요. 또 기능이 여기다가 자기 목소리를 집어넣으면 내 목소리로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찬양을 오늘 불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 스타일로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수학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는 것은 3분의 1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수학 학습법은 시간이 다 돼서 더 못합니다. 중요한 거 저는 이게 제가 말씀드려요. 왜 수학을 했냐면 수능 전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수학이에요. 인공지능이 가장 못하는 게. 근데 이제 그것도 됩니다. 그리고 과학, 과탐, 사탐, 영어는 기가 막혀요. 저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미디어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미디어 고등학교는 웹툰, 영화, 미디어 컨텐츠를 만드는 전문적인 고등학생들이에요. 전부 다 웹툰 그리고 거기 가서 저희들이 AI로 웹툰 만들고 AI로 영화 만드는 거를 저희가 가르쳐요. 이번에 AI 출품제를 합니다.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이걸 잘 그리니까 뭐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근데 첫날 딱 얘가 그리는 거 보고 전부 다 뒤집어졌어요. 애들이 몇 초 동안 말을 못해요. 저는 책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한 70권 정도 책을 썼는데요. 제가 지금 쓰는 책이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예요. 나이 드신 분들 은퇴하시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책이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딱 은퇴를 하시더니 자서전을 쓰셔야 되겠대요. 제가 말리느라 혼났어요. 글 쓰는 게 그래서 글 쓰는 강좌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뭘 했냐면 소설 쓰는 생성인공지능 소설 쓰는 프로세스를 만들었어요. 왜? 뭐 여러분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책을 쓸 때 도움 받으려고. 제 연구자로, 리서치 연구자로, 글을 쓰는 연구자로, 편집자로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반도 시나리오는 경제 경영서인데 그 안에다가 웹툰, 영화, 소설 방식을 다 집어넣었어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MPU라는 미국의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가 한국인 총장님이 세웠어요. 근데 그분이 한 10년 하시다가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외국인 총장을 앉혀놓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학교 한 10년 정도 돼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남미, 브라질에 한 700명 학생이 되는데 이분이 저희한테 제안을 했어요. 한국에 새틀라이트를 만들고 싶은데 모든 걸 허용하겠다. 제가 이제 저는 관심이 미래 교육에 대한 실험적 미래 교육이 제 관심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제가 기술이나 사회 변화를 보면 교수 학습 방법이 전부 다 바뀐다. 학교도 다 바뀌고 방식이 다 바뀐다. 공부하는 커리큘럼도 바뀌어야 된다. 영어는 이제 3%만 하면 된다.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꿈꾸고 있는데 기존 학교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 학교에서 전권을 줬어요. 마음대로 하셔라. 윤리적인 학습 방식이라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받고 저희 교수 제가 훈련시켰던 교수님들하고 4명이 거기에 딱 들어가서 AI 융복합학과 교육학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석박사 과정을 만들었는데 물론 미국의 본교는 이제 미국이니까. 그런데 저희는 기본이 뭐냐? 논문은 무조건 저희는 AI로 다 써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AI로 논문을 못 쓰게 하는데 저희는 AI를 무조건 써요. AI를 쓰면서도 논문이 얼마든지 윤리적으로 관리 감독이 다 돼요. 그런데 제가 왜 그걸 했냐면 제가 써보니까 이 AI 글쓰기나 이런 방식을 써보니까 제가 한 달, 1년에 6, 7권 책을 쓰잖아요. 보통 책을 쓰는데 2개월씩 걸리거든요. 그런데 책 쓰는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제 책의 퀄리티가 2배, 3배가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전격적으로 우리는 AI를 탑재한다. 그러면 논문 쓰는 사람이 석사 논문이든 박사 논문이든 논문 쓰는데 부담은 절반으로 줄고 동시에 어떻게 돼요? 논문의 수준은 2배, 3배가 더 좋아져요. 학교의 최종 결과는 학생들의 논문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쓰면 사람이 편해진다. 사람이 가벼워진다. 인공지능을 쓰면 사람이 표절하고 뭐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인공지능은 양날의 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술을 주신 것은 양날의 늘 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도 주셨어요. 불로 사람을 이롭게 살 수 있지만 불을 질러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창조물은 그래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사람을 살리고 죄악의 간영을 막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더 성장시키고 우리 아이의 수많은 고통들을 덜어주고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똑똑한 사람으로,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느냐는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할 때에는 선한 영향을 끼치고 교회가 세상을 주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일반 은총에 주시는 그 책임을 방기하면 사탄은 속이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하게 사람들이 쓰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살고 다른 나라는 죽이게 만들고 우리는 도와지고 다른 사람은 지배하게 만들고 세상이 그래서 전부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제가 오늘 이걸 인공지능에서 학습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선택은 여러분이에요.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얘가 가지고 있는 제가 이 수학 학습 방법론도 제가 3분의 1만 가르쳐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써본 결과 얘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공부를 포기했던 아이들이 공부를 포기하면 인생이 끝장나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인생의 손해를 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제가 아무리 신앙교육을 하라고 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공부도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려면 능력을 갖추려면 공부도 중요해요. 두 개의 균형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중요하니까 공부는 포기하고 혹은 공부가 중요하니까 신앙은 포기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 개를 다 균형 있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두 개를 균형 있게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도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와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하는 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나는 그거 없이 난 공부할래. 괜찮아요. 난 저거 안 해도 그냥 학원 보낼래. 학원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저는 새로운 가능성과 훨씬 더 좋은 지혜를 오늘 알려드리고 간 거예요. 저희가 2년 동안 연구해보고 저희가 왜 대학에 그걸 집어넣겠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나는 저거 안 써 라고 하셔도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2, 3년 후에 가면 창피해질 거니까. 2, 3년 후에 가면 다 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을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새로운 도구고 모든 영역을 다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장 빨리 잘 받아들여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더 사람을 살리고 좋은 방법으로 쓰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지혜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혜가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청소년 아이들부터 저는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 대학생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청소년 과목이 아닙니다. 대학 모든 과목도 다 합니다. 제가 총신에서 가르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할지 총신에서. 그러니까 대학 교육도 다 똑같습니다. 제가 원리를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아까 목사님이 말씀 다니엘서 읽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만 막 꼭 세상에 능력이 없는 그걸 원하지. 하나님 늘 균형이에요. 다니엘에게도 그가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 그에게도 지식과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회 안과 밖에서 양쪽 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모두가 다 균형 있게 실력자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쓰임 받았죠.
저는 교회가 최소한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구 하나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